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진행의 김혜수입니다. 9월 10일 금요일 경제 잡학사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소희, 신예지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증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고용지표가 동시에 발표가 되면서 요동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가 상승이 이어지긴 했지만 시장이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제한적이었고요. 고용지표는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이 흐름에 힘입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보다 0.38% 오르며 상승폭이 다소 제한되는 흐름이었는데요. 다소 확대됐습니다. 항공료와 자동차 가격이 올랐고요. 호텔 숙박료도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반면 의료 서비스와 자동차 보험료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세의 영향이 있긴 했지만 시장이 걱정했던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이 결과를 반영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소폭 높아졌고요. 10월과 12월까지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확산이 됐습니다. 실제로 10년물 국채금리가 4% 아래로 내려오면서 달러 약세가 나타났고요. 주식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전일 급등했었던 오라클은 6% 넘게 하락했는데요. 일부 반도체 기업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대신 그동안 부진했던 종목들이 반등하는 등 순환매 양상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부정적 심리가 여전히 강한 가운데 기관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종목별 쏠림이 뚜렷한 흐름 보였습니다. 결국 오늘 미국 증시는 물가 부담보다는 금리 인하 기대에 무게를 두면서 중소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돋보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글로벌 경제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자세한 미증시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아나운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 물가 압박과 고용 둔화 우려 속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나스닥은 4일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2,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보시면요. 다우존스 1.36% 오른 46,10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은 0.85% 뛰면서 6,587.47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나스닥은 0.72% 오르면서 22,043.07포인트로 종료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모습이고요. 오늘은 물가 상승 우려와 또한 고용 불안이 겹친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키웠다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연준이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둔화에 주목하면서 금리 인하 기조를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관련된 내용들 뉴스와 함께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커진 날이었습니다. 미국의 8월 CPI가 2.9%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됐는데요. 소폭 웃돈 정도였습니다. 이 7월의 상승폭과 비교하면 0.2%가 올랐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도 2.9% 올라 7월보다 상승세가 더 가팔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고용 악화에 대한 불안은 훨씬 많이 커졌는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26만 3천 건으로 시장의 전망치였던 23만 5천 건을 대폭 웃도는 모습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고요. 이번 지표는 오는 16일에서 17일에 열릴 FOMC를 앞둔 마지막 고용 지표입니다. 시장은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을 재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유럽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변동 없이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금금리 2.0%와 기준금리 2.25%, 한계 대출금리 2.4% 등 3대 정책금리가 모두 동결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유로존 통화정책 기준인 예금금리와 한국 기준금리의 격차는 0.5%포인트, 미국과의 격차는 2.25에서 2.5%포인트를 각각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 CNBC 방송에 출연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각국과의 무역협정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국에 대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 무역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합의하기 이전 수준으로 받아들이라는 압박하는 이야기를 내놓은 건데요. 앞서 지난 7월 한미 양국은 상호 관세 15%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미 투자를 어떻게 구성하고 투자 방식은 어떻게 할지 또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를 놓고 한미 간의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8일 실무협상단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 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트닉 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서명한 문서의 내용을 예로 들면서 유연함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더 자세한 내용 히트맵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테슬라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테슬라는 자율주행 로봇택시가 네바다주에서도 시험 운행에 돌입한다는 소식으로 6%대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소폭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머물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13% 소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은 신제품 발표를 앞두고 1.43% 올랐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올랐는데요. 특히나 오늘은 우량주 위주로 구성된 다우지수가 특히나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금융주와 산업주, 정유주, 경기순환주 같은 그간의 기술주 강세로 소외됐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움직인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 소식인데요.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AI 챗봇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TC는 메타를 포함해서 구글과 오픈 AI 같은 AI 챗봇 제작 기업 7곳에 대해 챗봇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챗봇과 장시간 동안 상호작용한 10대가 사망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이 챗봇을 사용하면서 유해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메타는 0.14% 하락하면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미국 최대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큰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월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7.55% 상승한 150.57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시티그룹이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가를 상향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시티그룹은 보고서에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가 마이크론의 호실적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이 마이크론의 4분기 실적은 23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라더스 소식인데요. 이 파라마운트 글로벌 스카이댄스의 미디어 합병으로 탄생한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또 다른 미디어 대기업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번 거래는 피인수 기업이 될 워너브라더스의 덩치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라더스 주가 동반으로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라클인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라클은 6.23% 하락한 307.8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오라클은 전날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3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너무 가파르게 오른 탓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은 몰리는 모습이면서 하루 만에 반락하는 형태를 보이고 말았는데요. 향후 기대되는 성장의 대부분이 오픈 AI라는 단일 고객에서 나올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점에서 담긴 우려가 담긴 증권사 보고서가 오라클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렇게 미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경기 침체의 공보 속에서도 연준이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연준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FOMC를 앞두고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필요한 소식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주셨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흐름이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예지 아나운서, 오늘 어떤 기업 준비했을까요? 네, 오늘의 기업 로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화수, 라네즈, 이니스프리, 마몽드 등 한 번쯤은 들어봤을 브랜드를 만든 회사죠. K뷰티의 선두주자이자 국내 화장품 매출 1위 기업 아모레퍼시픽의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의 뿌리는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업자 서성환 선대 회장은 어머니가 만들던 태평양 화장품 가내수공업을 기반으로 회사를 세웠습니다. ABC 파우더나 멜로디 크림 등 초기 제품들은 한국 여성들에게 화장이라는 개념을 심어줬습니다. 해방과 전쟁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산 화장품 브랜드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최초의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을 펼쳤는데요. 특히 라네즈나 설화수 같은 브랜드는 정말 모두가 아는 브랜드죠. 단순한 화장품이 아닌 한국적 미의 가치를 담아 글로벌 시장에 내놓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 이후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며 K뷰티라는 단어가 생기기도 전에 세계 무대에서 한국 화장품을 알렸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강점은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에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산하에 있는 브랜드들이 사실 모르는 브랜드가 없을 정도인데요. 설화수는 프리미엄 한방 화장품으로 글로벌 럭셔리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라네즈는 워터 슬리핑 팩,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세계 시장에서 이미 히트를 치고 있고요. 이니스프리는 제주의 자연주의 콘셉트로 10대에서 20대를 타깃하고 있습니다. 에뛰드는 감각적인 색조 브랜드로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죠. 특히 쿠션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 아모레퍼시픽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혁신 제품으로 K뷰티를 전 세계로 알린 상징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동남아, 미국, 유럽까지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합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라네즈와 설화수가 중국 여성들의 필수 화장품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고요. 미국에서는 라네즈와 이니스프리가 세포라 입점을 통해서 성장 중입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럭셔리 브랜드 설화수로 입지를 넓히며 글로벌 톱10 화장품 기업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특히 쿠션 파운데이션은 한국 화장품의 혁신으로 평가받으며 세계 주요 화장품 회사들이 잇따라서 쿠션을 개발하게 되죠. 이로써 아모레퍼시픽은 혁신과 브랜딩을 동시에 성공시킨 기업으로 평가받습니다. 최근의 도전과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시장 의존도가 낮아진 만큼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알령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중국 내 매출이 급감했고요. 면세점 매출 의존도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은 동남아나 북미, 일본 등의 글로벌 시장 다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전환, D2C, 다이렉트 컨슈머 채널 강화, 글로벌 MZ세대를 겨냥한 브랜드 리뉴얼에 한창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단순히 화장품 기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영인 ESG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30 지속가능 뷰티 전략을 발표하며 탄소 중립이나 친환경 포장재 확대, 동물 실험 반대 등을 실천하고 있는데 특히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패키징이 종이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뷰티를 넘어 헬스케어나 웰니스 영역으로 확장하며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시장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한국 뷰티의 위상을 세운 기업 아모레퍼시픽. 위기와 도전을 반복하면서도 끊임없는 혁신과 브랜드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업사전 아모레퍼시픽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사전 아모레퍼시픽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오늘 나온 경제 이슈들도 짚어드릴 텐데요. 소희 아나운서, 오늘 어떤 이슈 있었을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첫 번째 뉴스는요. 미국 8월 CPI 2.9% 상승, 예상치 부합이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8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고율 관세 정책에 따른 인플레 우려가 있었지만 큰 폭의 상승은 피하고 있는 건데요. 이 미국 노동부는 8월 CPI가 전년 대비 2.9%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월보다 소폭 오른 수치로 근원 CPI도 전년 대비 3.1%로 7월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용지표는 시장을 놀라게 하기 충분했는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약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핌코의 티파니 와일딩 이코노미스트는 물가보다 실업지표가 더 우려스럽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병 주고 약 준 트럼프, 한국 근로자들 계속 일하면 어떤가? 미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석방돼 12일 인천공항으로 돌아옵니다. 석방이 하루 늦어진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이 계속 미국에서 일할 수는 없느냐며 물으면서 절차가 일시 중단됐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신속히 협의하라고 지시했고 구금 당시 논란이 됐던 수갑 착용 등도 한국 측의 요청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미국 측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던 상황이고요. 향후에 비자나 이스타 거절 같은 불이익 여부도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 양국은 비자 문제를 논의할 실무 협의체를 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폴란드 드론 격추의 나토 가세, 우크라이나 확전 긴장. 폴란드가 자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드론을 나토 동맹국과 협력해 격추했습니다. 폴란드는 19차례 영공이 침범됐고 이 중 3대에서 4대 정도를 격추했다고 밝혔는데요. F-16과 나토 전투기, 독일의 패트리어까지 투입되면서 군사적인 대응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폴란드는 나토의 조약 4조 발동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나토는 긴급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유럽 각국은 폴란드에 대한 전폭적인 연대를 선언하면서 방공망 강화를 논의 중입니다. 러시아는 의도적인 침범이 아니라면서 부인하고 있고요. 우방국인 벨라루스는 항로 이탈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유럽 내의 전쟁에 대한 긴장감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제동, 법원 조류 충돌 환경 파괴 위험을 간과했다.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 파괴 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서울행정법원은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 3명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본 계획 일부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조류 충돌 위험이 인천공항보다 수십 배 높다는 점, 또한 멸종위기 철새가 서식하는 지역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업성 역시 낮은 것으로 지적됐는데요.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사업을 강행한 데에 대해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국토부는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고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이틀째 최고점 경신한 코스피, 4년 전과 수급, 정책, 환경 다르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3,344선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상승을 이끌었고요. 시장에서는 3,500선 돌파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전고점이었던 2021년과 비교하면 증시 정책, 금리 환율 환경, 수급 주체가 모두 달라졌습니다.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와 외국인 중심의 매수세, 또 상장사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 등이 이번 랠리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세제 논란을 정리하면서 시장의 신뢰도를 끌어올렸고요. ETF 매입 챌린지까지 가세하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적 개선이 뒷받침이 된다라면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뉴스 소식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슈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의 경제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달해 드릴 텐데요. 오늘 우리 시장 4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해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코스피는 장중에 1% 넘게 상승한 후에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이달 1일을 제외하고는 8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오고 있는데요. 1.54% 뛰면서 3,395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외국인이 1조 4천억 원대 담아냈고요. 기관이 6천억 원대 담아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2조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도 불어오는 훈풍이 여전한데요. 지난해 7월 17일 이후 처음으로 840선을 돌파했습니다. 847포인트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1.48% 급등해주는 모습입니다.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1,875억 원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939억 원 담아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2,600억 원대 팔아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 나타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4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반도체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도 함께 동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2.72%, 3% 가까이 강하게 빨간불 켜면서 7만전자를 훌쩍 넘은 75,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30만 닉스 돌파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7%대 강하게 급등했습니다. 32만 8,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방산주는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0.3% 빠지면서 100만 원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1%대 낙폭 있었고요. 내림세 보여주면서 51만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동차주는 혼조세 보였는데요. 현대차는 소폭 상승한 반면 기아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대장주 알테오젠 오늘 강한 흐름 보였는데요. 3.91% 뛰면서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49만 1,50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2차 전지주도 오늘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8% 빨간불 켰고요. 11만 9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에코프로도 1%대 상승폭 보여줬고요. 4만 9,1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는 혼조세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삼천당제약은 소폭 하락한 반면에 리가켄 바이오는 소폭 상승해줬고요. 펩트론과 파마리서치 오늘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수희 아나운서 첫 번째 특징주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처음으로 가져온 종목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주가 급등세를 보이며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나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히면서 오늘 SK하이닉스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2주 최고가를 돌파하며 32만 5천 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HBM4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체제를 갖췄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가 HBM4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D램 시장에서 선두주자로서 경쟁력을 재차 입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 속에서 오늘 급등세를 보인 건 전 세계적으로 AI와 또 HBM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HBM4가 주력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조조한 SK하이닉스 부사장은 HBM4 개발 완료는 업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 에너지 효율, 신뢰성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적시에 공급하겠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신속한 시장 진입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말을 함께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호재 가운데에서 오늘 SK하이닉스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차트 함께 보도록 하면요. 오늘 시가부터 굉장히 높게 시작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최고가 32만 9,500원까지 터치했지만 종가는 7%대 상승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어제도 특징주로 다뤘던 만큼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은 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HBM4 개발 성공 소식에 오늘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AI 시장이 커지면서 초고속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HBM4 성과는 사실상 다음 세대 AI 반도체 경쟁에서 SK하이닉스가 한 발 앞서 나갔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역시 이러한 성장 스토리에 확신을 보내면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선 모습인데요. HBM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SK하이닉스가 확인시켜준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급등하는 흐름 보였던 SK하이닉스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은 구리 소식 준비해봤는데요. 요즘 AI 전기차 데이터 센터 확대 얘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원자재가 있죠. 바로 구리입니다. AI 서버와 전기차 배터리, 고성능 반도체를 움직이려면 전력 소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구리의 수요도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확대 기조까지 이어지고 있죠. 군수장비와 무기체계, 방산 인프라에도 구리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른바 이중 모멘텀이 구리 가격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주들도 오늘 이런 흐름 때문에 강세 보였는데요. 특히 구리 가공과 전선 그리고 전기장비 업체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탔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원자재 시세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AI 인프라 확대와 국방비 증액이라는 장기 수요 측을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구리가 단순한 경기 민감 원자재를 넘어서서 미래 성장 산업의 필수 자원으로 재평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리 수요가 급증하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준비해 주셨네요. 네, 한국 시장의 대표적인 게임주죠. NC소프트 오늘 신작 출시를 확정하면서 상승세를 탔습니다. 오늘 11월 신작 아이온2가 정식으로 출시된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이와 함께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NC소프트는 어제 MMORPG 아이온2를 올해 11월 19일 한국과 대만에 동시에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발표 전날부터 아이온2 사전 예약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아이온2의 성공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아이온2 캐릭터와 외형인 의상, 무기, 날개 등이 매우 트렌디한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전작을 즐긴 30에서 40대 유저층 외에 10대에서 20대의 유저를 포괄할 수 있는 매력적인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키움증권에서는 이 NC소프트에 대해 목표 주가 39만 원,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신작 아이온2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세밀한 게임성과 콘텐츠 AU 기반의 유저 범위를 크게 넓힐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함께 내놨습니다. 이런 소식 가운데 오늘 NC소프트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트 함께 보시면요. 네, 오늘 NC소프트 최고가 21만 1,000원까지 찍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NC소프트 고가 8.6%까지 상승했는데요. 오늘 종가는 전장 대비 8.42% 상승한 21만 9,000원으로 종료됐습니다. 네, 게임즈 소식도 전해주셨습니다. NC소프트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급등하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NC소프트가 신작 아이온2 출시를 확정하면서 주가가 오늘 오름세 보였습니다.
최근 대형 게임사들이 신작 부재 논란에 시달리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만큼 이번 발표는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온 시리즈는 글로벌에서도 팬층이 두터운 IP인 만큼 흥행 여부가 향후 NC소프트 실적을 좌우할 가능성이 큰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모멘텀을 넘어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흐름은 이런 기대가 좀 선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주 관련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로봇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로봇주 중에서도 급등한 종목이 있었는데요. 나우 로보틱스가 K-휴머노이드 연합의 신규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오늘 주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K-휴머노이드 연합은 국내 기업들이 힘을 모아 차세대 사람형 로봇, 즉 휴머노이드 기술을 선점하자는 취지로 출범한 협의체죠.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미 앞다퉈서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준비하는 상황인데요. 한국 기업들도 늦지 않게 진입하겠다는 모습입니다. 나우로보틱스는 이번 합류를 통해 자체 기술을 더 빠르게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산업용 로봇과 물류 자동화의 강점을 가진 이 회사가 휴머노이드 분야로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단기 테마주를 넘어서서 중장기 성장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은 단순한 기대감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K-로봇 산업의 도전 정신, 그리고 그 중심에 나우 로보틱스가 있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로봇주 중에서도 급등했던 나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마지막 종목 바로 풍산입니다. 풍산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배경에는 역시나 8,300억 원 규모의 대구경 탄약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풍산이 현대 로템과 대구경 탄약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공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계약금은 8,298억 7,044만 원으로 2024년 매출 대비 18.2%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굉장히 큰 규모로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계약 기간은 2031년 9월 30일까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계약 대금은 선적 후 60일 내에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 지난 8월 초에 폴란드와 K2 전차 2차 수출 계약 180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이에 필요한 포탄 공급 계약이 풍산과 체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풍산이 현재 K2 전차가 사용하는 120mm 포탄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앞서 2022년에 체결된 현대 로템의 1차 수출 계약에 따른 풍산의 이 포탄 납품 계약 규모는 2,934억 원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런 호재를 전하면서 풍산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밀리면서 살짝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시가 대비해서는 고가 9.67%, 거의 10% 가까이 올랐었는데 살짝은 내려오면서 현재는 4%대에서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오늘 종가 12만 6,500원으로 종료됐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방산주죠. 풍산주 눈에 띄었습니다. 대구경 탄약류 8,3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주가가 오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국제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글로벌 탄약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풍산 역시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적 기반을 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계약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단순한 단기 호재에 그치지 않고 연간 실적 성장세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주가 움직임은 방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방산주 소식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특징주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예지 아나운서, 오늘 어떤 인물일까요? 네, 오늘은 젊은 나이에 코스피 상장 기업을 이룬 CEO, APR의 김병훈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SNS 기반 뷰티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매출 4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주인공, 그의 창업 도전과 성장의 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까지 살펴보시죠. 김병훈 대표는 평범한 직장 생활 대신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겠다는 열망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자본과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지만 좋은 제품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신념을 지켰죠. 2014년 그는 화장품 브랜드 에이프릴 스킨을 세우면서 K뷰티 시장의 첫 도전을 시작합니다. 당시 출시한 쿠션 파운데이션은 SNS와 온라인 채널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APR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에이프릴 스킨의 성공을 발판으로 김 대표는 곧장 새로운 브랜드들을 선보입니다. 피부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고자 만든 메디큐브, 건강식품 브랜드 글램디, 그리고 홈뷰티 디바이스 전문 브랜드인 에이뷰까지 안 들어본 이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브랜드들은 단순히 화장품을 파는 수준을 넘어서 뷰티와 헬스케어를 융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됩니다. 특히 메디큐브는 피부과 전문 지식과 데이터를 결합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었고요. 에이뷰는 집에서 피부과 수준 관리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전략은 김병훈 대표의 빠른 실행력과 데이터 중심 경영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2021년 APR은 코스피에 상장하며 스타트업에서 메이저 기업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이 아니라 APR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상장 당시 매출은 수천억 원대로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APR은 SNS 마케팅 브랜드라는 이 편견을 넘어서 연구개발 중심의 뷰티 테크 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젊은 CEO의 과감한 결단과 도전이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김 대표는 늘 말합니다. APR의 경쟁력은 제품이 아니라 사람에 있다. APR은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의 아주 젊은 조직입니다. 빠른 의사결정과 수평적 문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험 정신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김 대표는 직원들에게 잘못된 도전은 없다. 중요한 건 속도와 학습이다. 라는 철학을 강조합니다. 이 덕분에 APR은 트렌드에 민감한 뷰티와 헬스케어 시장에서 아주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APR은 한국을 넘어서 동남아, 미국, 일본, 유럽 등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뷰 디바이스는 해외 고객들에게 홈 클리닉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선사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판매 성과, 현지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마케팅, 그리고 K뷰티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맞물리면서 APR은 해외에서 아주 탄탄한 입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APR의 매출은 무려 4천억 원을 돌파했고요. 글로벌 매출 비중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뷰티 기업의 성공을 넘어서 APR이 글로벌 뷰티 테크 그룹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APR 김병훈 대표의 이야기는 젊은 나이에 도전과 성과를 이룬 창업자의 전형적인 서사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K뷰티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좋은 제품은 결국 고객이 선택한다. 그 선택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APR은 이제 한국을 넘어서 세계 속의 뷰티테크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물로그 APR 김병훈 대표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인물로그 김병훈 대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까지 전해드릴 텐데요. 소희 아나운서 오늘 어떤 리포트 준비했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리포트는요. 키움증권에서 발간한 F1 극한의 하이브리드 시대라는 리포트입니다. 이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와 또 최근에 흥행에 가장 성공한 영화죠. F1 더 무비가 흥행하면서 국내에서도 포뮬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리포트 함께 보시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F1 복귀와 진출 배경, 또 그리고 하이브리드 기술력 검증의 장으로서 F1이 갖는 의미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르면 2029년부터 미국 자동차 시장의 상위 5개 그룹 가운데 현대차 그룹만 유일하게 F1의 V6 하이브리드 파워 유닛을 공급하지 않는 업체로 남게 됩니다. 현재 F1은 단순한 레이스가 아니라 극한의 주행 환경에서 양산용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교집합을 이루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기술력을 검증하고 경쟁사를 추월하기 위해서 다시 F1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F1은 2014년부터 V6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 유닛을 도입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내연기관의 출력 비중이 줄고 전기 모터의 출력 비중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엔진과 모터의 5대5 비율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연료도 100% 지속 가능한 연료로 바뀌면서 친환경 규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런 변화가 완성차 업체들에게는 미래차 기술 검증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메르세데스는 F1 파워 유닛 최대 공급사입니다. AMG 라인업 매출의 절반 이상이 F1 경험에서 비롯된 기술을 양산에 접목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전체 판매량의 15%에 불과한 고급차가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 페라리 역시 F1 R&D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5년 상반기 에빈 마진이 30.9%, 에비라 마진이 39.7%를 기록하면서 높은 멀티플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F1에서 살아남은 고성능 차가 돈이 된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미국 시장의 의존도가 높다라는 점에서 F1 진출의 필요성이 크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간 24회 그랑프리 중 3회를 유치할 정도로 흥행을 이끌고 있고요. 또한 하이브리드 차 시장도 일본계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2025년 뉴욕에서 열릴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확대 전략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지만 투자자 설득을 위해서는 F1 같은 무대에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F1 대신에 WRC, 월드 랠리 챔피언십과 WEC, 내구 레이스에 참여해 왔습니다. 특히 WRC에서는 i20N 기반의 하이브리드 엔진을 시험했지만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최근 다시 내연기관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6년부터는 제네시스 브랜드로 WEC 하이퍼카 경기에 출전해서 3.2리터 V8 하이브리드 엔진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오늘 리포트에서는 WRC와 WEC는 현행 기술 검증에는 적합하지만 10년 뒤를 준비하는 장기 투자의 무대로는 F1만한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 하이브리드 차 시장은 토요타와 혼다가 54.5%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포드까지 포함하면 상위 3사가 무려 87%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모두 2026 시즌부터 F1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서 하이브리드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반면에 현대차는 아직 F1 진출 계획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기술 격차를 메우지 못할 경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에서 발간한 F1 극한의 하이브리드 시대라는 리포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넷플릭스 다큐와 영화로 국내에서도 인기가 매우 높아진 F1 같은 경우 이제 단순한 모터스포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하이브리드 기술을 검증의 장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자동차 시장들이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무대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룹이 당장에 F1에 진출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글로벌 경쟁사들이 하나둘 복귀하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떤 전략적 선택을 내릴지 주목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투자 리포트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정리해 보겠는데요. 코스피가 4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강한 랠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상승 요인으로는 미국의 CPI 발표 이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된 점이 꼽히고 있고요. 투심을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한국 주식을 4개월 연속 순매수하면서 시장의 자금 유입세가 지속되는 흐름입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중심 대형주가 지수 상승을 리드했고요. 일부 산업주는 수익 실현 매물이나 조정 압력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어떠한 흐름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말 마지막 순서죠. 오늘장 한 줄평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소희 아나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시장 한 줄로 정리하면은 3,500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 브리핑에서 이 3,500선까지도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굉장히 코스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 언젠가는 3,500선을 탈환하지 않을까, 경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 빠른 시일 내에 3,500선을 찍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지 아나운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내 증시, 미증시 모두 빨간불 켜서 아주 흐름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물가와 고용이 그 방향성을 가를 차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증시야 쑥쑥 올라라 이렇게 한 줄 평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9월 1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오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남은 9월 한 달간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 행진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